자, 시간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남은 부분에 필요한 부분 위주로 조금 압축해 보겠습니다. 자, 181페이지를 일단 펴세요. 181. 지금 거기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표시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표시. 표시 등기라는 거잖아요. 표시 등기는 제일 먼저 체크하시고 표시 등기 나오면요. 단독 신청이라고 하시면 돼요. 단독 신청뿐입니다. 누구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표시 고치는 거는 단독 신청입니다. 이게 표시 등기라고 나오는 게 두 개가 있는데요.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 변경 결정이 있고요. 그거는 소유자, 신청은 소유자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 이 등기 명의인의 뜻이 등기부의 권리자로 올라가 있는 자죠. 그래서 권리자의 표시, 적는 표시는 몇 가지입니까? 권리자의 표시. 우리 등기부 보고 했었잖아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 세 가지잖아요. 등기부의 권리자를 적을 때는 이 세 가지의 표시를 적어라. 근데 이런 것들을 고치면 이 권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고친 거는 권리 고친 게 아니죠. 권리자의 정보만 고친 거라 절대로 순위가 떨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등기명의 표시변경 등기는요, 요거를 권리자의 요런 거 고치는 거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이해를 하시면 이거 고친다고 순위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거는요, 언제나 부기 등기로 해야 돼요. 순위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등기가, 이 권리 등기에 뭐 1번이다. 그럼 여기는 1-1로 해야 되는 거예요. 2번이면 2-1로. 그러니까 부기 등기로만 해야 된다는 거죠. 순위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리를 손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기 등기로 한다. 근데 부기 등기밖에 없기 때문에 부기 등기뿐이다. 단독 신청이고 부기 등기뿐이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포인트예요. 일단 요걸로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고치느냐면 변경 등기인데 권리 변경 등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182페이지에 권리 변경 등기는 이거 별표 3개짜리거든요. 중요한데 내용이 제가 한 페이지로 압축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등기 기록례잖아요. 대부분의 페이지를 차지하는 게. 근데 단순한데 출제가 많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사례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1번에 이제 전세권 등기로 해볼까요? 전세권 A 이렇게 돼 있고요. 후순위로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B. 이제 부동산은 소유자가 갑이라고 전제해 볼게요. 그러니까 갑부에 이제 소유자 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무슨 등기인지 보세요. 권리를 고치는 등기예요. 자, 권리를 고친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인데 종류를 고치거나 내용을 고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종류를 고치는 거, 전세권을 지상권으로 고치는 게 가능할까요? 다른 거죠, 이거. 전세권하고 지상권이 다른 거죠. 근데 그런 거 고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전세권을 고쳤다는 거는요, 권리 변경을 했다, 전세권 변경했다는 거는 종류는 못 고치는 거고요. 내용만 고치는 거예요, 내용만. 그래서 이 전세권의 내용으로 뭐가 들어가는지를 아까 공부하셨는데, 전세권에 꼭 들어가는 내용은 전세금과 범위다. 이렇게 했었죠. 전세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 5억이라 해볼게요. 근데 이 5억을 이렇게 5억 2천으로 5억 2천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건 무슨 등기를 해야 될까를 일단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전세권이라는 거는 권리고요. 요 전세금액을 5억에서 5억 2천으로 증액하는 이런 변경은 내용 고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 권리를 변경하는 게 등기부에서는 종류는 못 바꾸니까 내용밖에 없어서 변경했다 그러면 당연히 내용밖에 없고요. 이거 전세권은 권리잖아요. 권리를 변경하는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금 증액한다. 권리 내용 바꾸는 거예요. 권리 변경. 그러면 이 권리 변경 등기를 할 때
부기 등기로 해서 1순위를 유지할지 아니면 후순위자보다 순위가 떨어지면서 고치는지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말고 없어요. 낼 게 없어요. 이게 권리 변경 등기는 권리 종류 못 바꾸니까 내용 바꾸는 것밖에 없다. 그 내용 등기부에 있는 내용요. 그거 고칠 때 주등기로 해서 순위 유지할래? 주등기로 해서 순위가 떨어질래? 부기등기로 해서 순위가 유지되네? 뭐 이제 그거 공부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전세권에 있어서 갑은 전세권 설정자이자 소유자고요. 쉽게 얘기하면 집주인요. A는 전세권자이자 세입자. 생활에서 한번 볼까요? 전세 금액을 올려달래요, 집주인이. 그럼 세입자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 변경에 대해서, 이 증액에 대해서 세입자가 싫어한다. 전세권자, 세입자가 싫어한다. 이 말은 불리하다. 이렇게 이해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과목의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생활 개념에서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하다 보니까 다 틀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이제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법리적인 판단, 등기부에서의 판단을 보셔야 돼요. 등기부에서 등기관의 시각을 보셔야 됩니다. 등기관의 시각. 그러면 지금 A, 전세권자 A를 볼게요. A는 이 2천만 원 증액 요구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뭐 월급쟁이에요. 그래서 셀러리맨이라 2천만 원 증액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라든가 아니면 알고 보니까 세입자 이 A가 재벌 3세예요. 그래서 뭐 버닝썬도 몇 번 갔다 오고 뭐 이러는 모양이에요. 그 버닝썬 그거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별세계 되더라고요. 술값 2천만 원 그러면 뭐 평소 같으면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또 세 발의 피드만요. 거기는 뭐 몇 억짜리 상품도 있고 또 자기 생일 파티를 뭐 선물 빌려가지고 뭐 5억짜리를 했다라든가 뭐 별세계 얘기를 하고 있던데 어쨌든 이 사람이 재벌 3세예요. 그래서 돈이 뭐 엄청나게 많아서 2천만 원 증액에 전혀 뭐 불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아요. 라든가 이런 생각을 등기관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월급쟁이라 2천만 원 증액이 부담되겠네 라든가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 2천만 원 증액 정도는 불리하게 느끼지도 않는 그런 사람인지를 판단을 못하죠. 등기관의 시각은 객관적인 시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로 이제 A 세입자에 있다 보니까 증액이 부담이 된다는 주관적인 얘기 가지고 등기부라는 객관적인 공적 장부에서 판단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관의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지금 전세권일 때 전세금이라든가 저당권일 때 채권액, 건저당일 때 채권 최고액, 그리고 가압류등기일 때 청구금액 그 무엇이든 간에 등기관의 시각에서는요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경매 넘어갔을 때 배당받아가는 금액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등기관의 시각, 전세금 돈은 경매시 배당금, 환가 배당 받을 때 그 배당금 이렇게밖에 안 본다는 거죠.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럼 배당금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5억을 1순위로 받아가다가 2천만 원 더 5억 2천을 1순위로 받아가게 되면 이 전세권자는 유리해져요, 불리해져요? 전세권자는 유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개념하고 완전히 거꾸로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 등기부에 1순위자와 2순위자의 선순위, 후순위자의 관계는 항상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이해관계가. 선순위자가 불리하면 후순위자는 유리, 선순위자가 유리하면 후순위자는 불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선순위자로서 유리해지는 변경이면 후순위자는 불리해지겠죠. 그리고 이 B는 전세권 변경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이 전세금 증액의 이 변경의 당사자는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죠. 이렇게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전세권 변경의 당사자고 그 입장에서 보면 B는 제3자인데요. 제3자로서 불리해지면 이런 경우를 우리 법학에서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는 빼느냐 하면 유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상황에 따라. 선순위자가 불리해지면 후순위자는 유리해지겠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갑하고 A가
갑하고 A가 내용을 뭔가 바꾸는데 나 후순위자 B로서 유리하게 돼요. 그럼 이 B가 그들의 변경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여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유리해지는 제3자는 우리 등기에 있어서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인 취급 안 하겠다. 이게 판례예요. 그래서 이것도 판례라고 하는 이유가 생활 개념하고 다르거든요. 생활에서는 내가 돈 받을 게 있어서 유리해도 이해관계인, 돈 갚을 게 있어서 불리해도 이해관계인, 그렇게 다 이해관계인이라고 하지만 등기에서 이해관계인은 불리해지는 자만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 취급하겠다라는 판례가 이미 나왔죠. 불리하다는 것은 제가 정리한 거고요. 판례 표현으로 하면 손해 입을 우려가 있는 자.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리해지는 자는 이해관계인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등기에서 이해관계인이 없다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B가 아예 없을 때 제3자가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있어도 유리해지면 이해관계인 취급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부존재거나 유리해질 때. 그럼 이해관계인이 있다는 것은 제3자가 있고 그가 불리해질 때 이해관계인입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 나올 때 항상 논하는 게 이겁니다. 그의 승낙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논하거든요. 자, 승낙을 받았다는 거는 자, 5억 1순위로 받아가는 거를 2천만 원 더 1순위로 받아가도 내가 아무런 피해가 없다면 동의를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이때는 1순위 5억을 보고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신의칙상 나한테 피해가 안 가면 동의해줄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승낙을 해주면 됩니다. 자, 승낙을 해주면 순위가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2천만 원 더 받아가는 거를 1순위로 해도 괜찮으니까. 근데 따져보니까 5억에서 5억 1순위로 받아가고 내가 이제 배당받기도 지금도 빠듯한데 2천만 원을 더 1순위로 받아가겠다는 그런 변경을 내가 동의해 줄 수는 없겠죠. 그럴 때는 승낙을 안 해줍니다. 승낙을 안 해줄 때 이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후순위자 B에 반대가 있다고 갑하고 A가 세입자하고 집주인이 이걸 변경을 못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적자 지역력이에요. 전세금 증액 감액은 그들이 하는 일이고 다만 은행이 못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요. 자, 5억 1순위로 받아가는 거는 이미 보고 들어왔으니까 그거는 감수해야 되고 증액하는 부분을 동의 안 했기 때문에 증액하는 부분만큼은 순위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즉 이해관계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쳐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못 고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이제 세입자하고 합의해가지고 2천만 원 증액하려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직원이 오더니 증액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다만 은행에 피해 주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3번으로 떨어지면서 고치는 겁니다. 그럼 이게 3번으로 떨어지는 전세권 변경 등기 할 때 전세 금액을 2천만 원 적어요? 5억 2천으로 적어요? 2천만 원 적을 것 같죠, 그죠? 5억 1순위, 2천만 원 3순위 배당 받아갈 때 이 채권액이 1억이면 이 2천만 원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천만 원으로 바뀌었다라고 여기서 공시하는 거는요. 전세 금액이 5억에서 2천만 원으로 됐을 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5억 2천으로 다 적어줘야 되고요. 시험에 나올 건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볼 줄 아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등기부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1순위로 5억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후순위자가 그 채권 담보한 거를 받아가고 그리고 남는 거 있으면 받아가는데 5억을 이미 받아간 거를 빼고 나머지 2천만 원을 3순위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여기다가 2천만 원만 적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변경할 때 금액이 바뀌면 바뀐 거 다 적어줘야 된다는 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또 내용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 볼게요.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건데 승낙을 해주고 안 해주고 있을 때잖아요, 이게. 근데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포기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없는데 내가 순위가 혼자 1번이었다가 혼자 2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1-1로 하는 거죠. 어차피 권리 한 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승낙을 받으면 포기 등기.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못 받으면 주등기.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게 원칙입니까, 이게? 우리 법학에서는요, 경우의 수를 따져서 하나라도 많으면 원칙으로 평가하는 게 법학에서 태도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라도 많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고요. 이 주등기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취급이 돼버리고요.
그래서 권리변경 등기는 포기 등기가 원칙이고, 이제 예외를 얘기해 줄 때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외예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못 받았다라고 할 때만 주등기로 하는 예외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등기인지 한번 보세요. 두 번이나 좀 출제됐는데 23회 때, 29회 때 나온 유형인데요.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그의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주등기로 하는 등기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두 번이나, 똑같이 두 번이나. 무슨 등기 찾으라는 걸까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을 때 주등기로 하는 등기를 골라라 이 말은 요거 물었잖아요, 지금. 요거가 이거잖아요, 지금. 권리 변경 등기하는 방식의 일부를 얘기한 거죠. 예외적인 상황을.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내면서 권리 변경 등기 찾아라 이 말이었거든요. 너무 쉬운 문제인데 그걸 포인트를 캐치 못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가 돼요. 실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거. (44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445 기본서 책 445 보세요. 거기 6번 문제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포기 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하는 등기를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를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바꿔보세요. 뭐라고요? 지금 요거 얘기했잖아요. 이해관계인 승낙을 못 받으면 주등기라는 등기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권리 변경 등기는 골라라 이 문제죠. 권리 변경 등기를 골라라. 1번은 표시 변경이고요. 2번은 권리 이전이고요. 3번이 권리 변경이죠. 전세권 변경. 정답은 3번이고 4번은 약정 등기고 5번은 권리 질권 등기죠. 자, 권리 변경 등기 찾아라는 거를 해석 못하면 문제 앞만 읽어도 정답은 안 나오고요. 게다가 많은 분들이 고민했어요. 9천만 원에서 1억 원. 그럼 거꾸로 하면요. 자, 이거 9천만 원, 1억 9천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권리 변경 등기 찾아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금액을 보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포인트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종류 묻는 거라니까요. 권리 고치는 등기 고르세요. 권리 이전도 아니고 약정 등기도 아니고 표시 등기도 아니고 권리 고치는 권리 변경 등기 고르세요. 그 말을 찾을 수 있으면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거 어렵게 느끼고 틀리니까 잠깐 숨 고르기 했다가요. 작년에 또 냈어요. 450페이지 보세요. 450페이지. 거기에 19번 문제? 네, 19번 문제 한번 보세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자, 부기 등기로 할 수 없는 것까지 줄한 거 볼까요? 자, 부기 등기로 할 수 없는 것,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주등기요. 주등기로 하는 거. 그래서 아까 그 23번, 23회 때 문제하고 똑같잖아, 이게. 이해관계는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하는 거 골라라. 권리 변경 등기 골라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러면 1번은 특약 등기고, 2번은 권리 이전이고, 3번은 표시 변경이고, 4번은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 이전, 이것도 권리 이전이죠. 권리 이전. 5번이 권리 변경 등기. 눈치 빠르신 분은 일단 변경만 먼저 찾고 표시인지 권리인지만 찾으면 되죠. 그리고 3번은 표시 변경이고 5번은 권리 변경이고 5번 이러시면 되잖아요. 제가 이제 정상적인 풀이를 했습니다만 좀 더 훈련이 되어 있으신 분은요. 딱 보자마자 권리 변경 찾으라고 변경부터 찾고 표시인지 권리인지 찾아서 나머지는 읽지도 않고 3번, 5번 중에 5번 이렇게 빨리 고를 수 있어요. 동체 시력이 좀 빠른 분은요. 0.5초 만에 푼다는 사실. 동체 시력이 빠르신 분은요. 금방 본다고 얘기해요. 모르시는 분들은 몇 분씩 걸려서 고민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푸시죠. 네. 나오면서 이제 하잖아요. 최선을 다했다. 고생하고 찍어놓고 최선을 다했다고 착각하죠. 제가 15년 동안 지켜본 결과입니다. 자, 182페이지는 이제 그렇게 됐고요. 이제 말소등기로 가볼게요. 183페이지 말소등기.
자, 1번에 등기사항 주로 권리, 실체관계 전부 불일치할 때 하는 등기인데 전부 말소하는 등기예요. 그래서 네모칸만 제가 읽어보면 권리, 전부, 말소. 권리 하나를 다 지우는 등기가 말소 등기예요. 그럼 표제부에 있는 사실을 다 지우면요. 그건 멸실 등기입니다. 다른 거예요. 자, 이번에 말소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죠? 네. 왜 그럴까요? 왜 말소 등기는 말소 등기를 허용하지 않을까요? 말소 회복 등기로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거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왜 말소 등기가 안 되는지를 아는 게 오늘 이 순간에 공부하실 내용이에요. 자, 7, 8을 한번 보시죠. 지금 전세권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전세권이 소멸했다는 걸 이유로 제가 말소 등기를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종이 등기 시절에 이 종류가 확립이 됐기 때문에 종이 등기 시절로 가서 지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종이 등기 시절에 옛날에 이 전세권이 말소했을 때 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줄을 줄 거예요. 내용까지 다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양이 너무 많으면요. 대각선으로 그냥 X에서 이렇게 쥐어버려요. 종이 등기 시절에. 지금 이게 색깔까지 표현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제가 표현하고 있죠. 실제로 붉을 주자에다가 지울 말자. 제가 주말요. 내일이 주말이죠. 그 주말하고 다릅니다. 붉을 주, 지울 말. 붉은색으로 지웠다고 주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전산화되면서 처음에 컴퓨터가 흑백이었어요. 그래서 흑백으로 하다 보니까 이 색깔이 들어가 있는 주말이라는 표현을 못 썼죠. 그래서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다 이렇게만 했다가 요즘은 또 모니터가 컬러 모니터로 다 쓰니까 다 컬러로 보여요. 붉은색으로 다 보여요, 지금은. 어쨌든 지금 주말한다 그랬는데 주말할 때 지금 제가 권리 소멸했다고 지금 줄을 다 지워서 그었잖아요. 그럼 이게 적법한 말소일까? 적법한 말소가 아닐까? 자, 이 등기 메커니즘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어요. 등기를 할 때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없으면 원인 없는 등기고 그게 불법 등기예요. 원인도 없는 등기가 불법 등기예요. 지금 지웠는데 이유가 없죠, 지금. 왜 지웠는지 이유가 없잖아. 그게 불법 등기예요, 이거. 그래서 불법 등기 안 되기 위해서요, 지울 때는 이렇게 지운다는 뜻을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1번 전세권 소멸해서 지웁니다. 라고 그러니까 또 하나의 독립한 표현을 하는 거라 이게 붙이면 안 돼요. 1번을 지우겠다는 거라 붙이면 안 되고 이렇게 독립한 번호. 이게 주등기죠. 그래서 말소한다는 뜻을 주등기로 하고 주말해야 이게 말소등기의 적법한 방식입니다. 적법한 말소입니다. 제가 지금 말소를 했고요. 소멸했다고 생각하는 종전 권리를 제가 흰색으로 지금 표현합니다. 이 종전 등기예요. 종전 권리와 등기. 자, 이제 원인 있는 등기가 되어서 유효한 등기가 됐죠. 근데 이 말소가 적법한 말소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원인도 밝혔고. 근데 알고 보니까 부적법한 말소래요. 전세권 살아있는데 착각해서 지운 거였어요. 그럼 이거 다시 말소 등기 빨강색이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전세권 살아있는데 빨강색으로 지운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일부러 색깔로 표현했어요. 이 부분은 실제로 붉은색으로 하지만 주말 때문에 설명드린 거고 실제로 이게 빨간색이 아니에요. 이건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빨리 구분 못하니까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해서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말소 등기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거고요. 말소 등기는 빨간색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또 나중에. 그래서 말소 등기 하고 보니까 이게 잘못 지었다면 이거 전세권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등기부에서 어떻게 할까? 옛날 종이 등기 시절에 빨강색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잘못 들어간 빨강색 말소 등기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거야 3번, 2번 전세권 말소 등기에 말소해서 지우면 되잖아요. 이건 지우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요 어떻게 할래요? 지금 종이 등기부에 빨강색으로 줄을 쫙 꺼놨다고 이렇게 자를 대고 그럼 이거 어떻게 제거할래요? 이걸 종이 등기부에 적혀 있는 빨강색의 줄 이거를 칼로 긁어서 화이트를 칠해서 아니면 여기다가 도장 찍어가지고 실수 이렇게 적나요? 절대로 등기 완료에 그렇게 첨삭을 하면 안 돼요. 등기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소 등기를 도모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기술적으로 불가능. 그래서 말소 등기는 불가능이라고 얘기가 된 거죠, 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자, 말소등기 불가능하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말소는 못해요. 기술적으로 이거. 줄 안 건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었던 것. 그래서 지금 같으면 처음부터 전산이었으면요, 딜리트 해버리면 돼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잘못 지은 전세권 살려주는 방법이 줄 건 거를 안 지운 상태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적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적어주는 등기가 말소회복 등기예요. 그래서 그 말소회복 등기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소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말소회복 등기를 통해서 다시 살려주는 등기했다. 이제 그렇게만 일단 끊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이제 2번에 보세요. 다시 말소등기 허용되지 않는다. 말소회복 등기를 한다.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네. 자, 밑으로 이제 3번, 4번에 나중에 제가 보충할 거고요. 5, 6월 달에 이제 할 내용들입니다. 자, 4번에 언제나 주등기. 그거 중요합니다. 지금 말소등기 지금 보고 계신데 언제나 이렇게 해야 돼요. 언제나 독립한 번호. 예를 들어 2번 등기였으면 3번으로, 3번이었으면 4번으로. 무슨 권리든 간에 말소등기는 항상 이렇게 주등기로만 합니다. 말소등기는 100% 주등기로만 합니다. 그것도 알아두시고. 5번은요. 이해관계는 있을 때 승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법어 17조를 지금 제가 인용했죠. 만약에 이해관계는 있을 때 승낙을 안 해주면요. 이거는 말소등기를 못합니다. 구호로 각하돼 버립니다. 그거 좀 이따 또 다시 비교해 드리기로 하고. 자, 그러면 칠판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말소회복 등기까지 제가 잠깐 연결을 했는데요. 어떤 말소일 때, 부적법 말소일 때 말소등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적어주는 거예요. 요거를 다시 적어주는 거 다시 기록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잘못 말소된 거를 회복하는 말소회복 등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말소회복 등기는 그 말소된 것이 반드시 부적법 할 때 가능합니까? 적법 말소인데도 회복합니까? 안 합니까? 적법 말소인데 왜 회복을 합니까? 부적법 말소일 때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소회복 등기는 반드시 부적법했던 말소였을 것을 요하는 거죠. 근데 이 말소가 일부를 지어서 고치는 변경등기도 해당합니다. 잘못 지은 것도 살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잘못 지은 거는 고치는 변경등기고 권리 다 지우는 게 말소등기죠. 그러니까 일부 잘못 지은 거는 일부 살려줘야 되고요. 변경등기 잘못 지은 거는 그대로 살려줘야 돼요. 말소회복 등기로. 일부 잘못 지은 거는 일부로. 지금처럼 전부 잘못 지은 거는 전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소회복 등기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첫째, 부적법. 두 번째는요. 전부 말소는 전부 회복해 줘야 되죠. 일부 말소 잘못됐으면 일부를요. 또 신청으로 잘못 지은 거는 신청이 다시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착각했다고 하면서 직권으로 지우고 보니까 잘못 지었다는 게 판단이 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살려줘야 되고 촉탁서 날아와서 지었더니 며칠 뒤에 촉탁서 다시 나왔어요. 그거 살아있는데 잘못 촉탁한 거라고 지우라고. 그럼 다시 살리라고 그러면 다시 말소회복 등기를 촉탁으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소회복 등기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장단을 맞추는 등기다. 이렇게 감을 잡아두시면 돼요. 장단. 음악 시간도 아닌데 웬 장단 또 그러지 마시고 감각을 유지하시기 좋다는 거죠. 184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184페이지에 말소회복 등기 1번 부적법, 2번 뒷부분에 끝에 장단을 맞추는 등기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그 갈로 안에 제가 이유는 다 적어놨죠. 그죠? 3번에 보면 3번도 이해관계를 승낙이 있을 때 그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말소회복 등기하고 똑같은 거고요. 승낙을 안 받으면 각하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건데 자 이제 비교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비교. 그럼 요약서에 있으니까 지금 안 적어도 돼요. 140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제가 별표 3개 해드리면서 중요한데 지금 볼 게 아니라 강론부터 공부하고 와야 이게 비교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강론 공부하고 다시 와서 제가 해드릴 거라고 제가 미뤘던 그 부분이에요. 자, 이해관계의 승낙서에 대해서 출제가 나오면 일단 난이도는 높아요. 잘 틀리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는 뭐 굳이 안 틀리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겠네요. 다 보셨으니까.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논하는 등기가 3개밖에 없거든요. 오늘 금방 보신 거 다예요, 이게. 지금 칠판에 있는 거 다예요, 이게. 권리 변경 등기 하나 보셨잖아요.
두 번째는 말소 등기 보셨고요. 세 번째는 말소회부 등기 보셨고요. 자,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첨부했을 때와 첨부 안 했을 때 이거 정리해 볼게요. 자, 권리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있어요. 그죠? 다만 순위를 유지하는 부기 등기로 할지 순위가 떨어지면서 고치는 승낙을 못 받았으니까 걔한테 피해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고치는 주등기로 할지에 방식의 차이가 있지 방법, 방식, 형식의 차이가 있지 할 수는 다 있어요. 근데 이 권리 내용을 고치는 것과 달리요. 이거는 권리 하나 다 지우는 거고 이거는 잘못 지운 거 살리는 거죠. 권리를 지웠다 살렸다 하는 거는요. 이해관계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이 승낙이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이 승낙이 없으면 못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고요. 못한다는 말은요. 구호로 각하돼 버립니다. 승낙서라는 첨부 서류가 불비되어 있기 때문에 첨부 서류 불비가 구호 각하거든요. 그래서 구호 각하, 구호 각하. 자, 그리고 방식에 대해서 봅니다. 형식. 말소 등기는 주등기로 해요? 부기 등기로 해요? 금방 보셨잖아요. 언제나 주등기라고. 그래서 주등기뿐. 자, 말소회부 등기는 주등기로 해요? 부기 등기로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장단을 얘기했죠. 장단. 이거는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주등기로 잘못 지은 거는 주등기로 살리고 부기 등기로 잘못 지은 거는 부기 등기로 살리는 이게 경우에 따라 다 가능해요. 그래서 장단 맞춰 회복이 된다. 이런 힌트로 삼아두시면 좋다. 장단 맞게 회복하는 거지 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상황에 맞게. 이거 하나 더 봐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쭉 넘어가셔서 자, 남은 거는 이 정도입니다. 이제 신탁 등기, 가처분 등기, 가등기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신탁 등기 페이지 194페이지 신탁 등기입니다. 신탁 등기는요. 최근에 저 하루 한 문제 제 블로그에서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블로그에서 제가 소개했는데 지금 뭐 표정은 다 뭐 너 뭐 블로그도 있었니? 이런 표정이신데 네, 블로그에 그 하루 한 문제 제가 주말 빼놓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올려요. 그래서 오늘 55번까지 올렸는데 55번까지 꾸준히 하신 분들은 지금은 모르시는데 한 7, 8일 정도 되면요. 그게 대충 그냥 하나의 OX 문제로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출제 포인트들을 다 담고 있어요. 출제 포인트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 7, 8일쯤 되면 굉장한 위력을 발휘할 거라고 저는 미리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 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꼭 그거 보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제가 그 박무각 그 소속이라 제가 박무각 그 질문 게시판으로 화면을 연동시켜 놨더니 이 클릭이 힘드신지 안 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만들었어요. 그게 여기 댓글 형태로도 이렇게 질문 남기시면 폰으로 바로 남기실 수도 있도록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기억이 선명하게 된다고 장점이 있다고 하셔요. 그래서 질문 많이 하시고 다만 수업 관련되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왜 파마를 했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질문 안 하시는 게 좋다고요. 블로그에 오시면 신탁 등기 간명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용 몰라도 됩니다. 이 포인트만 아시면 됩니다. 문제 맞추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서 이 자체도 굉장한 논리가 많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요. 근데 우리 중개시험에 나오는 건 딱 정해져 있으니까 포인트 미리 보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적을게요. 수단, 일대, 동, X, 합원가. 여기 끝이에요. 이걸로 포인트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기본적인 포인트는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수탁자, 단독 신청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신탁 등기는 이 부동산이 맡긴 재산이다라는 뜻을 공시하는 등기로 권리 등기하고 같이 진행을 해요. 일괄해서 동시에 진행해요. 그런데 수탁자가 이 신탁 등기를 단독으로 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맡긴 위탁자하고 이익을 받는 수익자가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안 하면, 수탁자가 안 하면 대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대위할 때는 수탁자가 안 해서 나중에 대위하는 거니까 이건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대위를 허용하기 위해서 대위할 때는 동시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풀어주죠. 그래야 대위가 허용되니까. 그리고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그들 간의 관계는 합유 관계다라는 거고요. 이걸 공유라고 틀리게 낸 것만 해도 3번이나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등기부 일부로 평가되는 게 신공도매였는데 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신이 이거예요. 신탁원부요. 그러니까 신탁한 내용을 신탁 등기에는 신탁 이렇게 2글자 적고요. 타이틀이 신탁원부 재매도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맡긴 내용을 구체적으로 등기부에 다 적게 되면 등기부가 너무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신탁원부 활용한다는 거예요. 신탁원부의 내용을 적어서 등기부에는 신탁원부의 번호만 적고 등기부 감량하기 유도한다. 등기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분량이 많아서 따로 빼는 거다. 그래서 등기부 일부로 평가된다 그 말이고, 신탁 등기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암기하실 때 포인트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그 피라미드가 있는 나라 이름이 뭐예요? 이집트요. 이집트 바로 밑에 나라가 수단입니다. 그걸 힌트로 삼아 두죠. 수단이라는 나라의 일대가 금은동에 동이 없대요. 동이. 그래서 금은도 없고 동도 없어서 땅값이 아주 저렴해요. 그래서 그 일대를 다 합해도 원가도 안 되던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힌트는 될 겁니다. 여러분이 외우실 때는요, 그대로 수단 일대 동X 합원가, 수단 일대 동X 합원가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이것만 체크해도 기출문제에 그 대부분의 지문들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196페이지군요. 196. 자, 가압류 가처분 등기인데 거기 몇 가지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민사집행법 관련되는 거고요. 그 소비세 보충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민사집행법에서는 가압류 가처분을 모두 규율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시험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법에는 가처분 등기만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를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압류부터 공부하시거든요. 가압류가 흔하지만 우리 법에 있는 게 가처분 등기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처분 등기를 우선해서 공부하면서 가압류 등기를 비교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게 옳은 태도입니다. 우리 법에 가압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압류 결정이나 가처분 결정, 경매개시 결정 이런 것들은 현재 촉탁 등기인데 공무원들이 직접 촉탁서를 우편 송부했었거든요. 우편으로 송부했었다고요. 촉탁하는 게 촉탁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송부했는데 현재는 다 전자촉탁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시험 문제는 안 됐지만 지금 현재 이런 가처분 등기, 경매 등기, 가압류 등기는 전자촉탁한다고요. 그냥 컴퓨터로 클릭해서 촉탁한다. 우편 송부도 안 한다는 것. 자, 1번에 촉탁 등기로서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계약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게 이미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계약으로 불가능하다. 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신청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만 되는 건데요. 이 가압류 등기 해달라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터한 가압류 등기 또는 가처분 등기를 신청 써서 왔다고요. 이거 등기 해줄까 안 해줄까요? 이거 안 해줘요. 근데 안 해준다는 거는 각하한다는 건데 몇 호 각하할까요? 우리가 각하서 1호부터 11호까지 있는데 공부한 게 1호하고 2호밖에 없죠, 사실. 1호는 관할 위반인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2호죠, 뭐. 공부한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다른 거 공부 안 했습니다, 우리. 자, 그래서 이 가압류 등기 신청이 우리 정리했을 때 이렇게 했었어요. 2호로 각하되는 거 시험에 비중이 있다 그랬죠? 외우자 하면서 저하고 같이 암송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등기 능력 없는, 법령 근거 없는, 전유 부분 대지사용권 분리, 농지 전세권, 저당권 비담보채권 분리, 일부 지분 보존 등기, 일부 지분 상속 등기,
촉탁 등기를 신청. 8번째. 그리고 다시 보존 등기 이렇게 돼 있었죠. 지금 저 혼자 한 거 맞죠? 그죠? 그것도 반복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100% 나온다고 강조 드린 건데도 여러분 반복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아직 안 나오는 건데요.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계속 학원에 오셔서 훈련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런 마음의 다짐이랄까? 반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 외워두시면 됩니다. 요거 가압류가처분 등기는 촉탁 등기죠, 그죠? 촉탁 등기를 신청해도 이거는 절차 위반이거든요. 촉탁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신청서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호각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예요. 가압류가처분 등기는 촉탁서 들어와야 하는 거지 계약하고 신청한다고 해주는 절차가 아니거든요. 신청해도 이호각하가 된다. 이제 그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박스 처리되어 있는 부분 있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것이고요. 가압류는 금전채권, 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압류 금전채권 밑에 그래서 4글자 기록한다. 청구 금액 적어보세요. 돈 적는다고요, 돈. 그러니까 가압류는 돈 못 받아서 하는 수단이라 얼마 받을 거 있어서 가압류 걸었다. 이렇게 청구 금액을 적어줘야 되고요. 그 위에 가처분은 돈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전채권이 적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보전 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하도록. 그러니까 무슨 권리 지키려고 하니 그 피보전 권리 그리고 금지사항은 뭐니 뭐 이런 식으로 적는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 한번 보세요. 가처분 등기할 때 청구 금액을 기록한다. X죠. 그런 식으로 거꾸로 이렇게 출제를 한 3번 정도 했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밑으로 가셔서 D것 보세요. 지분, 공유지분요. 그리고 가등기된 청구권이나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이런 것들 가처분 등기가 될까요? 네. 됩니다. 지분에 처분도 되고 처분 제한도 된다 하면서 이미 했던 거예요. 오고요. 합유 지분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는 안 되죠. 이유는 우리 알죠. 합유는 지분 자체가 등기 안 되니까 그 어떤 등기도 달 수가 없었죠. 그 X고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처분이 걸리던가요? 네, 가능해요. 우리가 이거 지난주에 공부하셨어요. 지난번에 미등기 부동산도 경매 넘어간다.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 가처분이 된다. 이유를 그 과정은요. 직권 보존 등기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 그랬죠. 뭐 이미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옵니다. 거기도. 그리고 2번 보십시오. 가처분 등기 실행은 가처분 채무자, 첫째 줄에 네모색하는 채무자입니다. 그 누구에게 요구, 그거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가처분 등기는 누구에게 이 처분 제한 가처분을 거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거기 피보전 권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요. 가처분이 피보전 권리가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 이게 법무사 시험에 나왔고 아직 중개 시험에 안 나온 건데요. 법무사 수험생들이 많은 분들이 지상권 설정 등기를 딱 보자마자 을구다라고 했다고요, 이게를. 지금 지상권 설정 등기 어디 하는가를 물은 게 아니에요. 지상권 설정 등기를 못 받은 자가 가처분을 걸어둔다고요. 그럼 그걸 어디에 걸었냐는요. 누구에게 이 지상권 등기를 요구하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요. 지상권 등기 해달라고 요구하는 대상은 땅 주인이죠. 소유자가 계약 체결하고 지상권 등기 안 해서 내가 미리 거기 건물 짓기 위해서 다른 계약 막 해놨는데 피해보게 생겼으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 안 한다고 가처분 등기를 걸어두는 거죠.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를 기준으로 하면 토지 소유자가 보이는 갑구에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갑구에 적어요. 밑에 건 안 보셔도 돼요. 왜 안 보셔도 되느냐면 그 밑에 그 지상권 이전 등기라는 것만 틀리지 똑같잖아요, 지금. 근데 지상권 이전 등기 보고 틀리게 푸는 분도요. 지상권 등기라는 거 보고 을구라고 답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풀면 지상권 등기가 을구라서 을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지상권 등기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전 등기를 못 받아서 처분 제한을 거는 거라고요. 그럼 누구한테? 지상권자가 나한테 이전 등기 안 해준다고요. 그럼 지상권자가 어디에 보여요? 을구요. 그러니까 틀리게 풀어도 을구, 맞게 풀어도 을구. 이건 시험에 안 낸다니까. 그리고 위에 걸 정확하게 보시라고. 비교하면서 제가 적은 거고. 다시. 기억이 첫 번째 게 이미 시험에 나왔다고요. 법무사 시험에. 우리 시험에 이제 나올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자, 가처분 등기는 기준이 피보전 권리가 아니고 누구에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누구에게 압박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처분 제한의 압박을. 자, 지상권 설정 등기 안 해주는 자가 땅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보이는 갑구에다가 왜 지상권 등기 안 해주느냐고 가처분 등기를 걸어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갑구에 해야지.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을구로 나올 거예요. 을구로. 법무사 시험에 그래 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풀어요. 피보전 권리가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지상권 등기니까 을구, 맞네 하고 넘어가 버린다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 틀리시거든요. 대부분 다 틀립니다. 법무사 시험에서도. 그거 하나 더 보시면 좋고. 자, 3번을 보시죠. 가처분 등기가 마쳐지면 채무자, 제3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읽었죠? 힘력자잖아요. 힘이 있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 종국 등기예요. 효력 생긴다니까요. 효력이 없는 임시 등기 아니에요. 최종 등기, 종국 등기예요. 처분 제한에 효력이 생겨요. 다만 이는 상대적 효력이다. 상대적 효력이다. 상대적이라는 말은요. 가처분 채무자하고 상대방 제3자 사이에서는 완전히 유효하고 가처분 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음에 그친다. 가처분 건 사람한테만 대항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다 유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이라고요. 그리고 따라서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가 본안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가처분 등기 후에 처분 행위라도 등기가 허용된다. 일단 내문 넣기에 제가 지정했습니다. 그렇게 블로그에 있는 대로 그대로 정답 체크하셔서 한번 넣으시면 되고 이제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 사례 하나를 봐두시면 다 해결돼요. 여기 또 밑에 지금 설명을 안 드린 동그라미 4번도 이 사례 가지고 다 해결이 되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넘겨보세요. 198페이지 사례. 이 가처분 등기는 사례로 나오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요새 최근에는. 가처분 등기 보실 텐데요. 사례로 대비해 두자. 사례 대비. 그럼 난이도 상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난이도 더 쉽습니다. 사실 사례 문제 내는 게 논점이 선명하거든요. 그래서 익숙하게만 하시면 더 쉬워져 버립니다. 이게. 자, 가처분 등기인데 198페이지 사례 가지고 볼게요. 198페이지 사례인데 제가 종업표에 적었는데 거기 사례 지금 보이시잖아요. 거기 제가 날짜를 적는다는 걸 깜빡해버렸어요. 그래서 날짜를 한번 적어 넣어 볼게요. 을구의 건저당권 설정 등기 그 건저당권 위에다가 요거 1월 10일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 요거 제가 등기부에 그대로 그릴게요. 일단 을구에 여기 을구잖아요. 여기 이제 갑구고 1번에 소유자 갑 이렇게 지금 있죠. 그리고 을구에 1번에 건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1월 10일 이렇게 적어두세요. 그냥 숫자 1, 10 이렇게 적으면 아시겠죠? 연도 적을 필요 없어요. 연도는 안 적어도 그냥 어차피 그 같은 연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2번 등기로 거기 가처분이 걸렸죠. 가처분. 여기는 제가 여기 을을 했나요? 여기 을을 했네요. 그럼 여기는 병이 되겠네요. 왜 이렇게 하느냐면 저는 이제 갑을병을 갑구에 ABC를 을구에 하는 게 선명하게 보이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데 실제 기출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3번으로 가압류정 돼 있죠. 가압류정 그리고 경매등기 됐죠 지금. 경매 개시 결정등기 줄여서 경매등기 이렇게 지금 진행됐어요. 날짜를 제가 집어넣자 그랬죠. 여기 1월 10일이고 그 다음에 가처분이 2월 10일, 3월 10일, 4월 10일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요 날짜 대입해야 이제 이 문제의 의미가 살아요. 자 그럼 질문요. 지금 등장인물이 갑을병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저당이 기한 경매예요. 이게 건저당이 기한 경매. 이거를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 임의경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등장인물이 4명인데요. 이 중에 주인공이 누굴까요? 지금 주인공. 이 사례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이 사례의 주인공. 그 색깔을 제가 입혀놨잖아요. 여기. 노란색으로. 우리가 지금 가처분 등기 공부하죠? 그래서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주인공. 그래서 자, 이 가처분을 걸었다는 것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부동산 소유자로서 은행에 대출받고 건저당을 설정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계약을 체결했어요. 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를 아직 제때 안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등기 받을 사람이 지금 병이 돈 받는 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
등기받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특정 채권이니까 법원에 가서 가처분을 신청한 거예요. 돈 받을 게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했겠죠. 가처분 신청하니까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고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반드시 법원에 촉탁서 날아와야 해줍니다. 촉탁서가 날아와서 등기가 됐다고. 이게 촉탁 등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니까 여기에 이제 피보전 권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뭐 금지 사항은요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기타 일체 처분 행위 금지, 보통 그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뭐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라고 부르는데 그 이후에 정으로부터 가압류 등기가 지금 진행된 거거든요. 이 정은요 갑에 대해서 돈 받을 거 있었던 거예요. 돈 받을 거 있었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담보도 없이 이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안 갚으니까 법원에 가서 가압류 신청서를 써냈고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고 촉탁서 보내서 가압류 등기가 올라왔던 거예요. 얘보다 후순위로. 자, 그러면 지금 요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는 다 촉탁 등기로 진행이 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저당권 은행이 법원에다가 경매개시 결정 신청을 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경매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촉탁 등기, 촉탁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병은 지금 어떤 과정이냐 하니까 소유자 갑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예요. 소송을. 무슨 소송이요? 이전 등기 소송. 등기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방치를 해버리면요. 갑이 제3자에게 물건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소유권 등기 받는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만 아시면 안 되고 가처분 제도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제3자에게 이 소유권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소송, 본래 안건 소송, 본안 소송,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해서 촉탁으로 가처분 등기를 이렇게 올려둔다고요. 그래 놓고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처분 채권자라고 해요. 가처분 채무자고 제가 명칭을 한번 적어볼게요. 가처분 걸어둔 등기받을 채권자고요. 얘는 상대방 가처분 채무자예요. 이렇게 됐을 때, 자, 이제 본안 소송에서요. 본안 소송. 여기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패소를 했다 그러면 등기부에서 공부할 게 없어요. 촉탁으로 말소되고요. 그냥 이건 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공부할 게 없어요. 우리에게 이 공부할 기회가 주지 않으니까 이거는 노내고 승소했다고 해볼게요.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를 했어요. 승소. 그러면 판결 등기를 하러 오겠죠? 판결문 들고 당연히 원래 소송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세요 라고 지금 이긴 자 병이 병측 단독 신청이죠. 판결 등기 단독 신청 왔잖아요. 이때 갑의 권리증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네, 단독 신청은 권리증 안 쓴다 그랬죠? 이 판결문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단독인데도 권리증을 쓰는 유일한 예외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 등기할 텐데 얘는 권리자거든요. 등기받을 권리자가 승소하니까 그냥 권리증 필요 없다 이렇게 우리가 했던 거고요. 이때 단독 신청해서 이전 등기 해야 되는데 이 판결문이 이거예요. 피고 갑은 원고 을에게 몇 년 몇 월 며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기를 이행하라 그 판결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보세요. 갑에게 딸려있는 가압류가 있죠 지금. 그리고 갑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있잖아요. 그리고 갑 부동산에 저당 잡혀 있죠. 이거를 다 지울 수 있을까 얘기입니다. 자, 지울 수 있을까? 내가 이전 등기 이제 받아올 수 있어요. 이전 등기 받아옵니다. 이게 갑에게서 을에게로 판결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게 된다고요. 이 승소한 자기 권리 하면서 이거 다 지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에 대해서 이제 우리 등기부 볼 줄 아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권리는 전부 다 순위 싸움이거든요. 순위 싸움. 그러면 보세요. 지금 주인공 병인데 나보다 먼저 근저당 잡았죠. 얘는 선순위예요. 나보다 선순위예요. 그리고 이 경매도 선순위에 대한 권리 행사죠. 이거 못 지워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못 지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나보다 후순위죠. 후순위인데 지울 수 있죠. 후순위니까 지운다. 후순위라서. 그리고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해서 이 이전 등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마당에 이제 가처분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지울 때는
모든 걸 지울 수 있는지, 또 지운다면 지울 때는 누가 지울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가처분 등기 이후에 승소해서 모든 등기를, 가처분 등기 이후에 경유된 모든 등기를 다 지울 수 있다. OX. 이거요. 선순위 못 지우죠. 선순위에 특한 것도 나보다 늦게 돼서도 선순위에 특한 권리 행사는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이거 못 지우죠. 그러니까 가처분 이후에 모든 등기를 지운다. 일단 틀렸고요. 그리고 나보다 후순위 등기를 지울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이 두 개를요. 지금 판결은 하나고 지금 해야 되는 등기 두 개거든요. 이전 등기, 말소 등기요. 이 두 개를 순차로 할까요? 동시에 할까요? 두 개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 진행. 이거 동시에 한다고요. 공동으로 해야 돼요? 단독으로 해야 돼요? 판결이니까 당연히 단독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이거 나보다 후순위 권리 내가 떠안을 이유 없으니 지워주시고 이전 등기 해주세요. 이거를 동시 신청하고 그리고 승소한 자의 단독 신청으로 한다. 그럼 이제 나보다 선순위와 선순위 더한 거는 못 지우니까요. 이거는 놔둬야 되고 이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 가처분 등기 필요 없잖아요. 이건 누가 지운다? 직권으로 지운다라고 2011년에 개정을 했어요. 종전에는 이거를 촉탁으로 지우게 했었는데 법원이요. 소송을 종결하고 나서 가처분 등기 필요 없다고 촉탁서를 안 보낸 경우가 많았대요. 이게 실무에서. 그래서 법원이 바꿔 죽겠는데 이거 말소하라고 촉탁서 보내는 게 공백이 많이 생기니까요. 이거 뭐 뻔히 등기부에서 보면 아니까 등기거래 지우는 게 더 정확하고 공백이 없겠다. 직권으로 하라고 이렇게 2011년에 개정해버렸죠. 이게 아예. 그래서 이제 직권 말소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촉탁 말소 이렇게 나왔었고요. 지금은 직권 말소로 나오는 거죠. 자, 이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198페이지 사례. 병이 승소해서 갑을 의무자로 해서 판결 등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때 후순위 정해 가압류 등기 말소를 누가 하고? 병이 신청하죠. 신청.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지금 이전 등기와 판결에 의한 등기와 이 등기를 어떻게 해요? 동시에 하고 단독으로 하죠. 자, 2번요. 병의 가처분 등기 말소를 누가 지운다고 바꿨다고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걸로 바꿨죠. 자, 3번요. 의뢰 건저당권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왜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자, 4번. 의뢰 건저당에 기한 경매도 막을 수 없죠. 선순위에 대한 권리 행사를 어떻게 막아요? 못 막지. 자, 이 사례를 여러 번 좀 반복해서 봐두시면 앞에 이론적인 표현이 나와도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볼게요. 4번을 봅니다. 197페이지 밑에 4번에 승소한 가처분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채권자가 판결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 맞죠? 그죠? 이때 기억, 가처분 이후의 등기, 모든 등기를 말소한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 중에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충돌하는 후순위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고 다만 박스 안에 다음에 등기는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가처분 등기 전 이 B도 가처분 등기 전 C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 말을 보고 지운다고 하실 분들은 아무 없을 거예요. 그 가처분 등기 전에 경유된 선순위 등기 가처분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당연히 못 지우는 거니까. 니은 당해 가처분 등기 말소는 누가 한다고요? 직권 말소. 아까 보셨던 사례를 그대로 정리를 했을 뿐이지 똑같은 거잖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가등기. 그리고 5월, 6월로 가면요. 문제를 이제 또 다루면서 문제 좀 더 많이 보는 식으로 해서 문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시간은 촉박하지만 제가 주어진 시간에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가등기입니다. 201페이지 가등기. 제가 빨리 해볼게요. 논점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가등기는 가등기인데요. 그 등기는 그냥 아무 말 없으면 전국 등기고 전국 등기를 임시로 예비로 했을 뿐이에요. 자, 가등기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가등기를 할 때, 그리고 지울 때, 가등기 이전이 되는지, 그리고 본등기 할 때, 이렇게 네 가지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1. 가등기 하는 것이 실행. 2번. 가등기 지우는 거, 말소.
세 번째, 가등기 이전이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판례 논점이어서 하나의 주제로. 네 번째, 가등기에 쓰면 나중에 본등기 하겠죠, 그죠? 본등기 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가등기를 하는 것은요, 지금 등기부를 잠깐 보여드리면 소유권 갑 이렇게 돼 있고, 을이 가등기를 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가등기를 누가 할까? 갑하고 을이 하겠죠, 뭐. 또 얘네들 공동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대요, 가등기를. 자, 명칭을 잠깐 붙여보면 얘는 가등기를 을에게 해준 의무자죠. 가등기 의무자. 그럼 얘는 가등기 받은 자죠.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고요. 우리 등기의 당사자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당사자가 되어서 가등기의 당사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요. 단독으로 한다 그러면 갑이 단독으로 을의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거는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소유자죠. 소유자가 계약을 체결한 을을 위해서 단독으로 을의 가등기를 내가 단독으로 한다? 경우의 수가 있으면 저한테 또 신고를 해주세요. 제가 좀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을이 계약을 체결하고 합의에 의해서 가등기를 안 될 때 단독으로 하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자, 을이 단독으로 하는 특례인데요. 이 특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가등기 의무자 해주는 갑의 승낙서를 받아오면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이거는 액면은 단독이라도 내용은 공동이나 마찬가지죠. 승낙을 받았는데 합의한 거 똑같잖아 이게.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원래 계약에는 가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갑이 변심을 한 거죠. 본등기 해주기 싫어요. 그러면 을이 이때 그래도 계약에 의한 가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요. 법원에 가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가가지고 가등기 안 해줍니다 하면서 가처분 심판을 구하면요, 거기서 이걸 적어요.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서를 주는데요. 이 명령서에 정본을 줘요. 원본을 못 주니까 원본하고 똑같은 효력으로 하나 더 만든 게 정본이거든요. 이거를 주면 이걸 받아온 을이 그냥 등기소에 일방으로 가도 이 가등기 해준다고요. 그래서 이걸 아까 제가 소개하기를 이거 했었죠. 예, 등기 원인란에 지방법원 들어가면 촉탁등기인데, 그런데 지방법원이 나와도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등기에 대해서는 이게 임시등기라 임시등기에 대한 촉탁서 보내는 규정이 없어서 그냥 줄 뿐이라고 을한테 주면 얘가 그냥 단독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방법원이 원인에 나오는데도 신청 등기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10년 동안 4번이나 냈다. 그래서 그거 볼 수 있으면 좋다 그랬죠. 그 부분입니다. 네. 다 했고요. 자, 그 다음 가등기 말소인데, 말소는 한 명 뒤집어 넣어서 다뤄요. 그래야 지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에서 아예 제3자를 집어넣고 나와요. 그래서 소유자 갑 이렇게 돼 있고 가등기를 의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3자가 이렇게 등장했어요. 병. 일단 명칭부터 보면요. 가등기 당사자는 얘네들입니다.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권리자. 그래 얘네들이 가등기의 당사자. 근데 얘는 가등기 명의인이라고도 하죠. 가등기 명의인이라고도 해요. 가등기 권리자를. 그러면 얘는요, 당사자가 가버리니까 얘는 제3자죠. 그래서 제3자인데 이 가등기 한자보다 순위가 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리해지는 제3자예요. 이런 자들 우리가 이해관계인이라 했죠. 그럼 이해관계인이 나오면 항상 뭐를 얘기해요? 승낙이요. 여기 승낙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해관계인 그거를 판단하는 것까지만 일단 이해관계. 자, 요거는 가등기상 이해관계입니다. 가등기상 이해관계. 자, 여기 명칭 다시요. 갑을병이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권리자, 그리고 가등기 명인이라고도 하고, 예, 제3자 또는 제3자인데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제3취득자라고 한다 그랬죠. 제3취득자. 그리고 가등기상 이해관계인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하시면 돼요. 이때 가등기를 이제 지웁니다. 이렇게 지운대요. 이렇게. 그러면 올린 사람이 갑하고 을이었죠. 이들이 올리고 고치고 지우고의 당사자인 거는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말소하는 게 이들의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지을 수 있는 특례가 있는데요. 그 특례에 자 갑을병 등장인물이잖아요. 이 중에 을의 가등기를 단독으로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갑, 을, 병 중에 셋 다 가능합니다. 셋 다. 이게 가등기에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단독 말소 특례입니다. 특례. 예외죠. 자, 첫째, 갑은요, 또는 병은 을에 지워도 좋다는 승낙서를 들고 오면 돼요. 이게 을에 지워도 좋아요. 어차피 내가 본등기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을의 승낙서, 또 제3자도 을의 승낙서. 둘 다. 그러면 갑도 을의 승낙서를 받아서 을의 가등기를, 병도 제3자도 이해관계인도 을의 승낙서 지워도 좋아요 라는 승낙서를 받아들고 을의 가등기를 다 단독으로 지을 수 있고요. 을도 자기 본등기를 포기하는 의미, 권리는 포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당하게. 그래서 본등기 포기하는 의미로 자기 가등기를 스스로 단독으로 지을 수도 있는데 이때 뭐를 들고 가는가를 보면 가등기 할 때도 권리증을 줘요. 그래서 가등기의 등기비를 정보하고 지금처럼 소유권 가등기 말소에 한해서는 인감증명서도 첨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요 서류 같은 거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자, 질문. 제3자도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할 수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제3자도 을의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승낙서를 첨부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 을의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가? 갑을병이 다 되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봐두시면 되죠. 자, 가등기 이전 부분은요. 제가 지난번에 가등기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또 기억이 안 납니다. 그죠? 예, 자꾸 보셔야 됩니다. 페이지를 보여드리면 203페이지에 보세요. 203페이지 아래쪽에 동그라미 4번 제가 이미 별표 3개 해드렸고 동그라미 해드렸죠. 가등기 동그라미 이전 등기 동그라미 할 수 있다 적으시고 동그라미 부기 등기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라 그랬죠. 결론만 봐두세요. 일단 가등기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부기 등기 이것만으로도 10문제가 더 해결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 결론 봐두세요. 가등기,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부기 등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등기 할 때 어떻게 할까? 자, 본등기 시에 요 사례에서 출제를 잘 해요. 자, 여기서 을이 자기 가등기 지우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본등기를 한대요. 본등기. 본등기 시에 의무자는 갑을병 중에 누굽니까? 누가 본등기 해줘야 돼요? 자, 가등기는 누가 해줬어요? 갑이 해줬죠? 가등기 해줬어요? 그럼 본등기는요? 여전히 갑이 해줘야죠. 지금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병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죠. 지금 소유자가 병이 됐으니까 본등기를 지금 소유자 병이 해주지 않을까? 제3자, 제3실직자가 하지 않을까?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을이 가등기 했죠. 그런데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일면식도 없는 병한테 가서 나 본등기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일은 우리 생활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문장으로 나오면 쏘가버립니다. 병이 소유자로 바뀌었네? 그럼 이제 소유자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한다고요. 생활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하시면 돼요. 을은 갑하고만 거래해요. 병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게다가 이 사람 나보다 후순이야. 후순이자한테 가가지고 본등기 해주실래요? 후순이자한테 가가지고 그런 일 안 생깁니다. 그냥 갑한테서 가등기 했고 계약 체결하고 이제 나중에 언젠가 잔금 주고 본등기 하기로 약정이 돼 있잖아요. 약정대로 요구하면 돼요. 잔금 주고 그리고 본등기 요구하면 본등기를 그냥 바로 신청해버려요. 갑한테 서류 떼달라 그래가지고 바로 본등기 넣어버리면 등기관이 자 을의 본등기를 인정할까 병의 후순위 소유권 등기를 인정할까. 그래서 이게 예약의 힘이에요. 2순위를 미리 예약했기 때문에 선순위 예약한 사람이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예약 제도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등기 들어오면요. 이거 먼저 지워버려요.
등기를 직권 말소해버리고 본등기 해줘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 본등기 할 때, 자 여기서 질문. 본등기 의무자는 제3자가 등장해도 본등기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제3자는 아무 영향이 없고 누구요? 가등기 할 때 소유자죠. 가등기 할 때 소유자가 본등기 의무자가 되고 가등기 할 때 가등기 나한테 해준 자가 본등기도 해줘야 된다. 그 단순한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본등기 의무자는 누군지를 이제 아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중간에 돼 있는 등기 어떻게 할래? 이제 요거 하면 다 했습니다, 이제. 중간에 혹시 등기가 없으면 아무 문제 없고요. 중간에 가등기, 본등기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들어온 등기 어떻게 할래에 대해서 이거 직권 말소해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등기 했고 선순위죠. 나보다 후순위 등기 또 안을 이유가 없잖아요. 직권 말소하는 게 원칙인데요. 말소 안 하는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가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죠, 그죠? 네, 첫째는요, 간단합니다. 당해 가등기에 딸려있는 책임. 내가 가등기 했죠? 가등기에 내가 가압류가 걸려버렸네요? 또는 가처분이 걸려버렸어요. 그럼 내가 지금 책임져야 되죠? 내가 이 돈을 갚아야 되고 필요한 등기 해줘야 되는 자인데 본등기 하면서 이거 털어버리면, 이거 나보다 늦게 들었다고 중간 등기로서 이거 털어버리면 자기 책임 면하는 거죠. 본등기 하면서 자기가 또 하는 책임 면하는 거니까 이건 인정 안 한다고요. 당해 가등기 붙어있는 책임은 그대로 남겨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등기보다 먼저 된 거요. 가등기 전에 경료된 등기는 나보다 선순위죠. 선순위를 어떻게 지울까요? 또는 가등기 한 자에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등기, 등기는 나보다 늦게 들어온 임차권 등기인데 미리요, 등기 안 해도 등기는 이때 됐지만 먼저 이 시점에서 대항력 갖출 수도 있죠. 이사가고 전입신고하면 이 길 0시부터 대항이 생기니까 이미 이 시점에 나보다 먼저 대항력 갖춘 임차권 등기라면 지우면 안 되거든요. 대항력 있는 거라. 그래서 이게 대항력 있는 이 말인데 이거는 시험이 잘 안 냅니다. 이거 보세요. 말을 보세요. 가등기보다 먼저 된 거 선순위. 가등기 한 자에게 대항력이 있대요. 대항력이 있는 등기. 이걸 어떻게 지울까요? 공부 안 하신 분도 이거는 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냅니다, 이게. 그래서 1번을 잘 냈죠. 자, 3번에 요거를 안 내다가 3번을 좀 최근 내는데요. 양립할 수 있는 등기입니다, 이게. 양립할 수 있는 등기. 양립할 수 있는 등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중간 등기하고요. 가등기 얘기하면 본 등기를 하잖아요. 얘들이 양립을 할 수 있는 거냐, 이제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중간 등기가 지상권 등기고요. 본 등기가 전세권 등기를 해보죠. 이게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은 범위에. 이 부분이 항상 약하신 것 같은데 이건 민법적인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의권은요. 용의권 기본적으로 배타성이 있습니다. 배타성. 배타성의 뜻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 토지에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이제 갑의 토지인데 A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해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B가 건물 짓겠다고 지상권 설정하면 돼야 안 돼요? 충돌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된 게 있으면 뒤에 거는 못한다. 이게 배타성이거든요. 양립 못한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중간 등기든 이게 본 등기든 또는 거꾸로 해서 이게 본 등기고 이게 중간 등기든 상관없어요. 양립하면 양립이 못하는 거니까 중간 등기를 지워야 돼요. 왜 지워요? 중간 등기를? 순위에서 밀리니까. 배타성이 없어서 한 개만 인정해야 될 거는 순위에서 밀리는 중간 등기 지운다. 그런데 양립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걸까요? 기본적으로 저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하고 저당은 다른 권리하고 양립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저당권 가등기고 이게 지상권 등기예요. 그럼 지상권하고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거든요. 지상권이 설정되어서 용익이 들어왔든 말든 경매 넘어갔을 때 배당만 받아오면 되기 때문에 저당은 어떤 권리하고도 저당이 들어간다고 이게. 그래서 저당권 딱 나오는 순간 양립할 수 있으니까 지울 이유가 없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요거 안 되다가 최근에 나오고 있어서 이제 이것도 나중에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이런 틀을 잡아두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뭐 가등기가 중요한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빨리 해봤습니다. 약속보다는 뭐 시간이 많이 초과됐는데 양해해 주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3, 4월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화창한 5월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